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위스테리아 별장 사건입니다. 위스테리아 별장은 1908년에 발표된 셜록 홈즈의 56편의 단편 중 하나로 홈즈의 마지막 인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위스테리아 별장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내 수첩을 보면 이 사건은 1892년 2월 말 무렵 바람이 매우 세게 부는 날이었다고 쓰여 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보가 배달되고 홈즈가 무엇인가 답장을 썼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으나 무척 신경이 거슬리는지 식사가 끝나자 생각에 잠긴 얼굴로 벽난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파이프에 연기를 피워 올리며 가끔 전보 쪽으로 눈길을 보내곤 했다. 내가 물었다. 그 전보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나? 홈즈는 큰 소리로 전보를 읽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을 당했음. 조사 의뢰차 찾아갈 것임. 스콧 에콜스. 전보를 친 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가 틀림없을 거야. 여자였다면 굳이 돈을 들여 전보를 치기보단 곧장 찾아왔을 테니. 만날 생각이 있는 건가? 왓슨, 캐러더스 대령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료해하는지 알잖나. 금방이라도 헛도는 기계처럼 내 마음이 고장 날 것만 같다네.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일에 굶주리고 있으니 말이야. 이런 생활은 너무 평범하고 신문도 읽을 만한 기사가 없네. 범죄의 세계에서 범죄다운 범죄는 자취를 감춰버린 게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자네는 사건을 맡을 건지를 내게 묻는 겐가? 비록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해도 말일세. 아, 사건 의뢰자가 도착한 모양인걸? 계단에 발소리가 들리고 이내 방으로 안내된 사람은 다부진 체격에 키가 크고 새치가 섞인 구렛나루를 기른 위엄을 갖춘 신사였다. 근엄한 표정에 점잖은 태도를 하고 있으나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당한 모양인지 침착성을 잃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흥분의 기색이 짙었다. 신사는 화를 억누르는 듯한 태도로 곧 용건을 꺼냈다.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이상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홈즈 씨.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문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소.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우선 앉으십시오, 스콧 에클스 씨.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에게 맡길 만큼의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지껏 사립탐정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리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런데 왜 곧장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지요? 홈즈는 흘끗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말했다. 벌써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전보를 친 게 1시경이었죠. 그런데 당신의 머리나 복장이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눈을 떴을 때부터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에클스 씨는 빗질을 하지 않은 머리를 매만지고 면도를 하지 않은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맞습니다, 홈즈 씨. 몸단장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지요. 그런 집에서는 한시바삐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좀 해봤지요. 부동산 업자에게도 가봤는데 가르셔 씨는 집세도 밀린 것이 없고 여하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 내 친구 왓슨 같군요. 이 사람은 이야기의 앞뒤를 혼동하는 나쁜 버릇이 있답니다. 제발 머릿속을 가다듬고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허둥지둥 상의하러 온 사건이라는 걸 차근차근히 말입니다. 에클스 씨는 서글픈 얼굴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둘러봤다. 그렇군요. 이거 내가 엉망입니다, 홈즈 씨.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당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 이상 야릇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허둥거렸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에클스 씨의 이야기는 그 첫머리부터 중단되어야 했다. 현관이 어수선하더니 여주인 허드슨 부인이 문을 열고 두 남자를 안내하고 들어왔던 것이다. 한 사람은 낯이 익은 경시청의 그레그슨 경감이었다. 경감은 홈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데리고 온 남자를 소개했다. 이분은 세리주 경찰서에 근무하는 베인스 경감입니다. 우린 서로 협력해서 범인을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일이 온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더니 불도구를 닮은 그의 눈을 에클스 씨에게 돌리며 물었다. 당신은 리 마을의 포펜 별장에 사는 스콧 에클스 씨죠?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당신을 뒤쫓고 있던 중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전보로 행방을 알아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 체링 크로스 우체국에서 전보를 친 사실을 알고 이곳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를 뒤쫓는 겁니까? 무슨 일로요? 위스테리아 별장에 사는 가르셔 씨가 어젯밤 살해당한 사건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에클스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어 보였다. 뭐라고요? 지금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사고입니까? 틀림없는 살인입니다. 그럴 리가.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당신의 편지가 발견되었고 어제 그 집에 묵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묵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경감은 경찰 수첩을 꺼냈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잠깐. 그레그슨 경감, 당신은 이분에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에클스 씨, 직무상 경고합니다만 그 설명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에클스 씨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던 때에 당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왓슨, 소다수를 탄 위스키를 준비해 주겠나? 자, 에클스 씨, 듣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에클스 씨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고 이내 얼굴에 홍기가 돌았다. 에클스 씨는 경감의 수첩을 신경질적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독신이지만 사교성이 많은 편이라 친구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멜빌 씨는 켄싱턴의 엘바 저택에 살고 있는데 원래 양조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초대를 받아 간 자리에서 가르셔라는 젊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스페인계의 사람으로 대사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태도도 공손하며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이 젊은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셔는 처음부터 나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지 만난 지 이틀 만에 리 마을의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르셔가 사는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위스테리아 별장은 애쇼와 옥수쇼 중간쯤에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제 저녁 그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가르셔는 내가 방문하기 전에 자기 집 사정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충직한 하인을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스페인 사람이지만 영어를 할 줄 알고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을 꾸려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리사는 혼혈인으로 가리셔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인데 요리 솜씨는 나무랄 데 없으나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위스테리아 별장은 애셔에서 남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서 난 그곳까지 마차로 갔습니다. 집은 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는 상당히 큰 별장이었는데 아름드리 떡갈나무 사이로 마차길이 나 있었습니다. 손질한 지가 언제인지 낡고 황량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차가 비바람에 색바랜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난 그제서야 그렇게 친해지지 않은 사람의 집을 찾아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곧 가르셔가 달려나와 진심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거무스름한 하인이 내 가방을 들고 침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집안은 어디를 보나 우중충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르셔와 마주 앉아 했습니다만 그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모양인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식탁을 두드리고 손톱을 씹는 등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음식도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고 무뚝뚝한 하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시중을 들었기에 도저히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난 그날 밤 안으로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돌아가야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아참, 이 두 경감께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일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하인이 편지 한 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가르셔는 그것을 읽고는 정신이 나간 듯한 태도가 더 심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예 나와의 대화도 잊은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가 하면 줄담배를 피워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내용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11시가 되어 침대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살 것 같더군요. 잠시 뒤 가르셔가 캄캄한 침실 문을 조금 열고 물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나요? 그런 일 없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가르셔가 말했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실례했습니다. 벌써 1시가 다 되었으니 푹 쉬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난 피로가 몰려오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매우 이상 야릇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사방이 환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정도 되었더군요. 8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해 두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더군요. 몇 번이고 다시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이 고장났나 싶어 급히 옷을 입고 화가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지 뭡니까? 난 현관까지 걸어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봤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방문을 열어봤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르셔가 어젯밤 자기 침실을 알려주었기에 그의 침실도 노크해봤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더군요. 난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사람이 잔 흔적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인 집주인과 외국인 하인, 외국인 요리사까지 모두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홈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잠옷 흥미롭다는 듯 두 손을 비비며 물었다. 당신의 경험은 정말 이상하군요. 그래,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괘씸했죠. 그래서 짐을 챙겨 현관문을 쾅 닫고는 가방을 손에 들고 애셔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 지방 부동산 소개소인 앨런 브로더스사에 들러 물어보니 가르셔가 그 소개소에서
위스테리아 별장을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 소개소를 찾아가 봤던 이유는 어쩌면 장난이 아니라 집세가 밀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에 의하면 집세는 이미 지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런던에 돌아와서 그 길로 스페인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에서 가르셔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멜빌을 찾아갔지요. 그의 집에서 처음 가르셔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멜빌이 나보다 그를 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즈 씨에게 전부를 치고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홈즈 씨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주신다기에. 그런데 경감님, 아까 말씀으로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모양인데 명백히 밝혀두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밖에 가르셔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찰에 협력하겠다는 것 밖에는 더 할 말이 없군요. 그레그슨 경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스 씨.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때 가져왔다는 편지 말입니다. 그 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가르셔가 구겨서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더군요. 맞습니다. 베인스 경감은 단단한 몸집에 혈색이 좋은 사람으로서 얼핏 낙천적인 면이 엿보였으나 움푹 패인 눈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베인스 경감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그을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가르셔가 벽난로 깊숙이 던져 넣어서 타지 않았습니다.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감탄한 투로 말했다. 벽난로 깊숙한 곳까지 조사했다니 정말 철저하십니다. 철저를 기한다는 것이 나의 수사 방침입니다. 홈즈 씨, 읽어볼까요? 그레그슨 경감. 그레그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는 크림색의 보통 편지지이며 작은 가위로 2군데가량 잘려져 있었습니다. 3번 접어 보라색 초로 봉인을 했는데 초는 급히 칠한 것 같으며 그 위에 무엇인가 평평하고 둥근 것으로 눌렀습니다. 받을 사람은 위스테리아 별장에 가르셔 씨로 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색은 녹색과 백색, 녹색은 열리고 백색은 닫힘, 정면 계단, 제1복도, 오른쪽에서 7번째, 녹색 커튼, 부디 성공하기를, 뒤로부터. 여자가 쓴 모양인지 가는 펜으로 쓰여 있습니다만 받을 사람의 주소는 다른 펜으로 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보시다시피 글씨가 큽니다. 홈즈가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본 다음 말했다. 보기 드문 편지로군요. 그리고 세밀한 점까지 주의를 기울인 것은 훌륭합니다. 벤스 경감, 그런데 2서너 가지 첨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형의 봉인 자국은 평평한 커프스 버튼으로 누른 겁니다. 달리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위는 손톱 화장용입니다. 가위 자국이 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인스 경감이 다소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철저히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빠뜨린 점이 있었군요. 그 편지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모가 꾸며져 있었고 또 늘 그렇듯이 그 그늘에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에클스 씨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편지를 발견해낸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내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그런데 가르셔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군요. 그레그슨 경감이 말을 받았다. 가르셔 씨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2km가량 떨어진 옥스숏 커먼 공유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를 모래 주머니 같은 것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모양인지
사체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외진 곳으로 400~500m 이내에는 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뒤쪽에서 때린 것으로 보이나 범인은 상대가 죽은 뒤에도 계속 내리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지독한 범행입니다. 발자국은 없었고 그 밖에 범행의 단서가 될 만한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무엇을 훔쳐간 흔적은 없습니다. 스콧 에클스 씨가 울상이 되어 말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이거 내가 무척 곤란한 처지가 되었군요. 가르셔가 밤중에 나가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는 하나 내가 그 사건에 말려든 결과가 되었으니 베인스 경감이 말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체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거라고는 당신의 편지뿐이었고 또 거기에는 그날 밤 가르셔의 집에 당신이 묵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것도 당신이 보낸 편지 덕분입니다. 오늘 9시가 지나 피살자의 집으로 갔었으나 집안에는 당신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레그슨 경감에게 런던에서 당신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위스테리아 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그슨 경감은 에클스 씨가 친 전보를 근거로 해서 당신이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레그슨 경감이 일어서며 말했다. 전신국의 협조가 컸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의 수사상 에클스 씨의 구술서를 받아두어야겠으니 경찰서까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홈즈 씨, 계속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주십시오.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홈즈가 베인스 경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에클스 씨의 정식 의뢰를 받은 이상. 경감은 현재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전개해 온 것 같은데 피살자가 죽은 정확한 시간에 관한 단서가 있었습니까? 새벽 1시부터 시체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각부터 비가 내렸으니까요. 가르셔가 1시 이전에 살해된 것은 확실합니다. 에클스 씨가 외쳤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르셔의 목소리를 잘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내 침실에 와서 1시가 되었으니 자라고 말했는걸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상하긴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레그슨 경감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근거라도... 얼핏 보기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야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특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결정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에 좀 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인스 경감, 집안을 조사했을 때 편지 외에 무엇인가 이렇다 할 물건은 없었나요? 베인스 경감은 놀란 눈으로 홈즈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다. 두어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서의 일이 끝날 무렵 오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홈즈가 초인종을 누르며 대답했다. 그러기로 하죠. 허드스 부인, 손님들이 가신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시거든 곧 사환을 시켜 전보를 치게 해주십시오. 회신료 5실링을 첨가해서. 손님들이 돌아간 뒤 우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홈즈는 담배를 뻐끔거리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고 있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물었다.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가 뭔지 모르겠는걸.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그야 피살자의 하인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이번 살인에 어떤 관계가 있어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네. 그것도 생각에 넣을 수는 있지. 그러나 자네도 인정하겠지만 두 하인이 주인을 배신하고 더구나 손님이 온 날 밤에 그를 해치운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다른 날 밤에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는지가 문제지. 다음 문제는 에클스 씨의 기묘한 체험일세. 자, 왓슨, 이들 사실을 연결지어 가설을 세워보세. 만일 그 가설로 이상야릇한 글귀가 적힌 수수께끼의 편지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가설로서 인정할 가치가 있을 걸세. 홈즈는 눈을 지그시 감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에클스 씨가 기묘한 일을 겪은 것은 단순한 장난으로는 생각되지 않네. 그 뒤에서 중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가르셔의 죽음으로도 짐작이 가는 일이야. 에클스 씨를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오게 한 것도 그 사건과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가르셔가 에클스와 갑자기 친해진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네. 적극성을 띈 것은 가르셔 쪽이었는데 그는 에클스와 만난 바로 다음 날에 런던의 반대쪽 끝에 있는 에클스의 집을 방문했네. 가르셔는 그 뒤에도 에클스와의 친분을 애써 두텁게 하고는 마침내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초대를 했지. 에클스에게 무엇을 바란 것일까? 난 에클스에게 남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런 에클스가 오히려 유머가 풍부한 스페인 사람과 친해질 것 같지 않거든. 가르셔가 알게 된 사람은 그 밖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에클스가 가장 목적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선택되었을까? 무슨 특별한 특성이 있는가? 난 있다고 생각하네. 에클스 씨는 전형적인 영국 특유의 근엄한 신사일세. 증인으로서 다른 영국인들을 믿게 하기엔 안성맞춤이지. 자네도 들은 것처럼 에클스의 진술에는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 있었지만 두 경감은 그것을 의심하려 들지 않았지. 그럼 에클스가 어떤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건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지만 만일 다른 결과가 되었다면 중대한 증인이 되었을 것 같네. 이게 내 생각일세. 알겠소. 가르셔가 에클스의 침실에 들른 시각에는 다른 장소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바로 그걸세, 왓슨. 에클스가 초대된 까닭은 바로 가르셔의 알리바이를 위해서였을 거야. 지금 가령 위스테리아 별장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시각을 밤 1시 이전으로 잡았다고 가정해보세. 벽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놓으면 에클스를 진짜 시간보다도 그만큼 빨리 자리에 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하여간 가르셔가 1시라고 말했을 때의 실제 시간은 12시쯤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야. 가르셔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 일을 끝내고 그 시각까지 돌아와 있었다면 나중에 비록 신문을 받게 된다 해도 걱정할 게 없지 않을까? 흠잡을 데 없는 근엄한 영국 신사가 가르셔는 그 시각에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 줄 테니 말일세. 그것은 이해가 가네만 하인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직 사실을 모두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글귀였지. 우리의 색은 녹색과 백색. 경마와 비슷하군. 녹색은 열리고 백색은 닫힌다. 이건 분명히 어떤 신호일세. 정면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에서 7번째, 녹색 커튼. 이건 장소의 지정일세. 위험한 모험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부디 성공하기를 이라고 기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D로부터. 이 부분은 안내를 맡은 사람일 거야. 그 남자는 스페인 사람이었다고 했지. D는 스페인의 흔한 여자 이름인 돌로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럴듯하군, 왓슨. 하지만 그 가정은 들어맞지 않겠는걸? 스페인 사람끼리의 편지라면 스페인어로 쓰는 게 상식이지.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히 영국인일세. 어쨌거나 그 베인스라는 유능한 경감이 부르러 올 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리는 걸세.
베인스 경감이 되돌아오기 전에 홈즈가 치기한 전보의 회신이 도착했다. 홈즈는 그것을 읽고 주머니에 넣으려 하다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는 웃으면서 그걸 넘겨주었다. 사건은 신분이 높은 사람 쪽으로 옮겨가는걸. 전보 내용은 이름과 주소를 나열한 것이었다. 헬링 바이경, 딩글 저택, 조지 포리옥 경, 옥수셔 저택, 치안 판사 하인스 씨, 퍼디 저택, 제임스 베이커 윌리엄스 씨, 포톤 올드홀 저택, 핸더스 씨, 하이 게이블 저택, 조슈어 스톤 교수, 리더 윌슬링 저택. 이것이 우리가 수색해야 할 구역일세. 조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베인스 경감도 틀림없이 같은 손을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슨 말이지? 가르샤가 저녁 식사를 할 때 받은 편지는 어느 집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게 확실하네. 그런데 정면 계단을 올라가 복도에서 7번째 문이라면 그 집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또한 그 집이 옥스숏에서 2-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확실해지네. 왜냐하면 가르샤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알리바이가 성립되도록 1시까지는 위스테리아 별장에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일세. 옥스숏 부근의 규모가 큰 저택이라면 그 수가 뻔하므로 에클스가 둘러봤다는 부동산 소개서에 전보를 쳐서 그럴 만한 저택의 주인과 그 명칭을 적어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일세. 그게 바로 이 전보이고 문제의 저택은 이 중에 하나일 걸세. 그날 저녁 홈즈와 나는 베인스 경감과 함께 서리군의 에서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했다. 홈즈와 나는 불여간의 방을 정하고 나서 베인스 경감의 안내로 위스테리아 별장으로 향했다. 춥고 어두운 3월의 밤이어서 차가운 바람과 이슬비가 얼굴을 때렸다. 추위에 떨며 가라앉은 기분으로 3km가량 걸어 도로를 향해 나 있는 높은 나무 문이 있는 곳까지 왔다. 문을 들어서서 어두운 마찻길을 나아가니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낮은 집 한 채가 검게 웅크리고 있고 현관 왼쪽 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경관 한 명을 집안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창을 두드려 봅시다. 베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창 밑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벽난로 앞에 의자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 보이더니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그 경관의 얼굴은 창백했고 촛대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베인스 경감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월터스? 경관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오셨으니 살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게 왜 그리 더디던지. 자네는 담력이 큰 줄 알았는데 잘못 봤군. 그야 이렇게 쓸쓸하고 쥐죽은 듯한 집안에서 혼자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감님이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또 나타난 줄 알고 기겁을 했죠. 또 나타나다니 뭐가? 틀림없는 악마예요. 창문 밖에 나타났었어요. 창문 밖에 뭐가 나타났었단 말인가? 언제쯤이지? 2시간쯤 전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의자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있는 겁니다. 아, 그 기괴한 얼굴. 난 아마도 매일 밤 그 얼굴을 꿈에 볼 것 같습니다. 여보게 윌더스. 경관답지 않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흙덩이에 우유를 엎지른 그런 이상한 색깔이었습니다. 그 얼굴의 크기가 경감님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또 그 얼굴, 주먹만한 눈을 부릅뜨고 굶주린 짐승 같은 흰 이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경감님. 그놈이 획 사라지기 전까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이 꽉 막혔습니다. 그놈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밖으로 달려나가
정원수 속을 살펴봤습니다만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군요. 자네가 착실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지 않았다면 점수가 깎일 일인걸. 비록 진짜 악마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에 경관이 그놈을 잡지 못하고 사라진 게 다행이라니. 혹시 피로해서 잘못 본 게 아닌가? 홈즈가 소형 칸델라에 불을 붙여 잔디 위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윌터스 경관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발자국이 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도 발만큼 크다면 대단한 거인일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로? 덤불 속을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간 모양입니다. 베인스 경감은 심각한 얼굴이 되어 말했다. 그놈이 누구든 또한 무슨 일로 왔든 간에 지금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홈즈 씨, 집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침실과 거실을 샅샅이 살펴봤으나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가르셔는 자기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도구와 가구까지 갖춘 상태에서 집을 빌린 모양이었다. 런던의 막스 회사의 상표가 붙은 의류가 몇 벌 나왔다. 이 회사에서도 이미 전보로 조회해봤지만 그 회사에서는 지불이 깨끗한 손님이라는 것밖에는 가르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가르셔의 개인 소유물로는 담배 파이프와 서너 권의 스페인어 소설, 구식 권총, 기타 등이 전부였다. 베인스 경감은 촛불을 들고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며 말했다. 이런 잡동사니로는 도움이 안 되겠군요. 그럼 홈즈 씨, 부엌 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은 뒷돌 쪽으로 난 음침한 방으로 한 구석에 짚이 깔려 있는 것은 요리사의 잠자리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지저분한 접시가 몇 개 놓여 있었다. 경감이 말했다. 이걸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촛불이 들어 식기 선반 위에 놓여있는 묘한 물건을 가리켰다. 말라 비틀어져 줄어들고 주름이 간 그것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치 검은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든 작은 인형으로 보였다. 얼핏 보기에는 미라가 된 흑인의 갓난아이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일그러진 나이 먹은 원숭이 같기도 했다. 그 한가운데에 흰 조개 껍질을 엮은 띠가 이중으로 말려 있었다. 홈즈가 그 이상한 물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흥미있군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베인스 경감은 말없이 하수도 쪽으로 걸어가 불을 밝혔다. 큼직한 흰 새가 깃털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죽어 있었다. 홈즈가 새를 집어들어 머리 위에 벼슬을 가리키며 말했다. 흰 수탉입니다. 흥미진진하군요.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베인스 경감은 조리대 밑에서 들통을 끌어냈다. 거기엔 피가 가득했다. 이번엔 큰 쟁반을 드러냈는데 거기에는 자잘한 뼈가 수북했다. 무엇인가 살해되고 태워진 겁니다. 이건 모두 불 속에서 긁어낸 것인데 오늘 아침 의사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홈즈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경감,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 손대고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은 시골 경찰로는 아까울 정도입니다. 베인스 경감의 작은 눈이 기쁜 빛을 띄었다. 그렇습니다, 홈즈 씨. 우리는 지방에 묻혀 이렇다 할 기회도 없이 한평생을 썩고 말지요. 워낙 조용한 시골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출세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요. 난 그걸 잡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일까요? 아니면 송아지? 그럼 흰 수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묘합니다, 경감. 실로 이상 야릇합니다. 맞습니다. 이 집에는 묘한 짓을 하는 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하인이 뒤쫓아가 죽였을까요? 그렇기만 하다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항구마다 감시망을 쳐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어떤 짐작이라도? 한번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홈즈 씨. 성공하면 내 명예가 오르겠지요. 당신은 이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만 난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홈즈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경감. 이 사건에서 당신은 당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고 난 나의 길을 가보기로 합시다. 내가 조사한 자료는 언제든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집에서는 볼만한 것은 다 본 것 같으니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난 홈즈가 지금 몇 가지 단서를 잡고 그것을 맹렬히 뒤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눈에 빛이 더하고 태도가 기민해진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사냥감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늘 그래왔지만 홈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로서는 사냥감을 잡는 데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홈즈의 팽팽히 긴장한 신경을 쓸데없는 말참견으로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때가 오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마냥 기다렸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며칠이 지나도록 홈즈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홈즈는 런던에 다녀왔는데 그가 무심코 흘린 말로 그가 대형 박물관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밖에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친해진 마을 사람들의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홈즈가 말했다. 왓슨, 시골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는 것은 자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걸세. 생 울타리에 새싹이 돋고 개나리가 노랗게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작은 부삽과 채집함, 그리고 식물학 입문서를 들고 돌아다니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네. 홈즈는 그런 소도구를 마련하여 어딘가를 쏘다니다가 해 저물녘에 돌아왔지만 채집한 식물은 별것이 없었다. 어쩌다가 함께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가끔 베인스 경감을 만난 일도 있었지만 경감도 사건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닷새 정도가 지난 아침 신문을 읽던 나는 다음과 같은 제목에 크게 놀랐다. 옥수쇼 사건 해결, 살인 용의자 체포. 내가 소리내어 제목을 읽자 홈즈가 무엇에 찔린 사람처럼 후다닥 일어섰다. 뭐라고? 베인스 경감이 범인을 잡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말하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 늦게 옥수쇼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됨으로써 애셔의 주민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보도한 것처럼 위스테리아 별장의 가르셔 씨가 옥수숏 커먼 공유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시체에는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날 밤 하인과 요리사가 도주함으로써 그들이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스테리아 별장에는 무엇인가 귀중품이 있었고 그것을 탈취하려는 것이 범행 동기가 아닌가 생각되나 아직 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베이스 경감은 도주한 범인의 은신처를 찾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두 하인이 멀리까지는 도망가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은신처에 숨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범인 중 한 사람인 요리사는 그의 얼굴을 본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황갈색 피부에 흉하게 생긴 거인이라고 한다. 이 남자는 범행이 있었던 다음 날 밤 대담하게도 위스테리아 별장에 나타났고 이를 윌터스 경관이 목격한 바 있다.
베인스 경감은 거기에도 무슨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위스테리아 별장의 경계를 풀고 정원수 그늘에 경관을 잠복시켰던 것이다. 범인은 어젯밤 이 덫에 걸려 격투 끝에 붙잡혔는데 다우닝 순경은 그 과정에서 범인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 용의자의 체포로 사건 수사는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며 외쳤다. 곧 베인스 경감을 만나야 해.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만나봐야 한다고. 둘이 마을길을 급히 가보니 예상대로 경감은 막 숙소를 나서려는 참이었다. 경감은 조간 신문을 내보이며 물었다. 신문을 보셨군요, 홈즈 씨. 아, 봤습니다. 친구와 함께 충고해 드릴 말이 있는데 무례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고라니요, 홈즈 씨. 난 이 사건을 세밀히 조사해 봤는데 아무래도 경감의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 방향으로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친절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베인스 경감의 눈썹이 찌푸려지는 것 같았다. 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수사하기로 약속된 거 아닙니까? 난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즈 씨. 그건 그렇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홈즈 씨의 호의는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기 방법이 다르게 마련이죠. 홈즈 씨, 당신의 방법이 있듯이.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이쪽의 정보는 언제든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야만인이나 다를 바 없으며 그 힘이 말보다도 더 세고 거칠기가 악마 같은 거인입니다. 다우닝 순경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을 뻔했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그 거인이 주인을 죽였다는 증거는 찾아냈나요? 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홈즈 씨. 단지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해 나가십시오. 난 내 방식을 따를 뿐입니다. 약속이 그렇지 않았던가요? 베인스 경감과 헤어지고 나서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난 저 사람을 통 알 수 없단 말이야. 엉뚱한 토끼를 쫓고 있는 것 같거든. 그 사람의 말대로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볼 수밖에. 하여간에 베인스 경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네. 불여간에 돌아오자 홈즈가 말했다. 거기 의자에 앉게나. 자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싶네. 오늘 밤에는 자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 두겠네.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범인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직 그 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가르셔가 살해된 날 밤에 온 편지로 되돌아가 보세. 베인스 경감은 가르셔의 하인들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혐의점은 잠시 젖혀두기로 하세. 그 증거로는 스콧 에클스 씨를 초대한 것은 가르셔였고 그 목적은 자기의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였어. 따라서 가르셔에겐 그날 밤 어떤 범죄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수행하다가 오히려 당한 것으로 생각되네. 그럼 가르셔에게 반격을 가해 살해한 자는 누구일까? 그건 가르셔가 노렸던 대상자였을 거라는 결과가 나오지. 여기까지의 내 추리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네. 다음에 가르셔의 하인들이 모습을 감춘 이유를 생각해보세. 간단히 말해서 두 하인은 가르셔의 협조자일세. 범죄 계획이 성공하고 가르셔가 무사히 돌아오면 에클스 씨라는 든든한 증인이 있는 터라 만사가 잘 되었을 것일세. 하지만 그 계획은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으로 가르셔가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0중 8구 살해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세.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두 하인은 미리 정해놓은 장소로 피해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 대충 납득이 가나?
난 홈즈의 설명으로 얽히고 설킨 수수께끼가 모두 풀리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 요리사가 왜 혼자 되돌아왔을까? 몸을 피할 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무엇인가 중요한 것,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물건을 놓고 간 것으로 생각되네. 그가 거듭 그곳에 나타난 건 그것 때문이야. 그래, 다음 문제는? 다음은 가르셔가 식사 도중에 받은 편지일세. 그건 적의 소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한패거리가 보낸 것일세. 그럼 적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 그것은 그 부근에 상당히 큰 저택이 틀림없는데 그런 저택은 숫자가 뻔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네. 난 이 마을에 와서 매일 산책을 하며 지냈고 식물 채집을 하면서 그럴듯한 저택을 정찰하며 거기에 사는 주인의 내력을 조사해봤네. 그 결과 한 저택이 내 주의를 몹시 끌더군. 하이 게이블이라는 오래된 저택으로 옥수쇼스로부터 1.5km, 살인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네. 다른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평범하고 건실한 사람들로 어두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이 게이블 저택의 핸더슨 씨는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고 무슨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네. 그래서 나는 그 집의 주의를 집중시켰지. 모두가 별난 사람들이더군 왓슨. 그중에서 가장 심상치 않은 자가 주인이었네.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간신히 만나봤는데 그의 검게 푹 꺼진 눈을 바라보니 왠지 오금이 저려오더군. 50이 넘은 당당한 몸집을 한 남자로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썹은 검고 짙으며 방 안을 서성이는 폼이 사슴처럼 민첩하고 그의 태도는 황제처럼 위엄이 가득하더군. 검게 탄 얼굴에 불꽃처럼 격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네. 그는 외국인이 아니면 열대지방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으로 짐작되었지. 한편 그의 친구이자 비서인 루카스는 틀림없는 외국인으로 살갗은 초콜릿색이었네. 여간 얘기가 아닌 모양인지 고양이처럼 부드럽지만 도끼를 품은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군. 왓슨, 이로써 우리는 두 패의 외국인들과 맞부딪히게 된 걸세. 한 패는 위스테리아 별장에 있었고 다른 한 패는 하이 게이블 저택에 있었네. 이렇게 해서 의문은 한 겹 더 벗겨졌지. 핸더슨과 루카스는 아주 밀접한 사이로 보였고 집주인 핸더슨에게는 11살과 13살 된 딸이 있었네. 그 애들의 가정교사로는 버넷이라는 40세가량의 영국인 여자가 있고 그 밖에 하인 3명 이상이 그 집의 식구 모두였네. 핸더슨은 여행을 좋아하는지 늘 여행을 하는 모양이었네. 그가 거의 1년에 가까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게 불과 2, 3주 전이라고 하더군. 그리고 핸더슨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능한 사람인 모양이더군. 이상의 내용을 나는 마을 사람들의 말과 나의 관찰로 알아냈네. 집에서 쫓겨나 주인을 원망하는 하인이야말로 그 주인에 관한 일을 캐내기에 안성맞춤이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냈지. 하이 게이블 저택의 정원사였던 존 워너인데 핸더슨의 비위를 건드려 쫓겨난 것을 알아냈던 것일세. 하이 게이블 저택에는 워너의 친구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하인들은 모두가 핸더슨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이로써 나는 그 집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손에 쥔 셈이지. 워너의 말에 의하면 하이 게이블 저택은 두 채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쪽을 하인들이, 큰 쪽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더군. 두 채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으며 가족의 식사는 반드시 출입구까지 운반되는데 그것이 유일한 연락 장소로 되어 있네. 가정교사와 아이들은 거의 외출하는 일이 없으며 핸더슨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더군. 살갗이 검은 비서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하인들이 보는 바로는 주인은 뭔가를 몹시 겁내는 것 같다고 하네. 워너는
그 양반은 돈을 받고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넘긴 터라 그 악마가 찾아오는 게 두려워서 늘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더군. 핸더슨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은 없네. 무척 성격이 거칠어서 말채찍으로 2번 사람을 매질한 일이 있는데 충분한 돈으로 배상을 해주었기에 간신히 재판까진 가지 않았다더군. 자, 왓슨. 이 새로운 정보의 근거를 두고 상황을 판단해 보기로 하세. 그 편지는 이 묘한 집에서 온 것으로 사전에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가르셔에게 내통한 것으로 여겨도 무방할 걸세. 그럼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 핸더슨 가까이에 있는 여자라고 하면 가정교사인 버넷 부인밖엔 없네. 버넷 부인이 그 편지를 썼다면 그녀는 가르셔와 한패로 공모자가 틀림없겠지. 그렇다면 가르셔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할까? 가르셔가 불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살해되었다면 버넷 부인은 입을 다물고 있을 걸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르셔를 죽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하려 들 게 틀림없네. 그렇다면 버넷 부인을 만나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네. 하지만 거기에서 이상한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네. 버넷 부인은 살인사건이 있었던 날 밤부터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낸 일이 없다는 게 아닌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 밤 가르셔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었는지 또는 갇혀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일세. 우리가 부딪혀 있는 상황이 극히 어렵다는 것은 이것으로 이해가 가나 왓슨? 체포영장이나 가태 수색을 해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추측이나 상상을 치안 판사에게 이야기해봤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비웃음만 살 게 뻔하거든.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걸세. 그 묘한 집에서는 주인도 몇 달이고 행방을 감추니 말이야. 어쨌거나 버넷 부인이 살해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모진 고생을 하고 있을 걸세.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 집을 주목하고 우리 편 스파이 원어로 하여금 그 집 문 앞을 감시하게 하는 게 고작일세.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고 법률이 손을 쓸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나? 그래, 뭘 하자는 건가? 난 버넷 부인의 방을 알고 있네. 별채의 지붕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오늘 밤 자네와 둘이서 수수께끼의 진상을 알아보러 갈까 하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별로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살기가 감도는 낡은 저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거니와 법률적으로도 우린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홈즈의 냉철한 추리에 따라 사태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난 아무 말 없이 홈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해가 지는 오후 5시경 어떤 남자가 흥분한 얼굴로 방에 뛰어들었다. 놈들이 떠났습니다, 홈즈 씨. 막차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도망치기에 마차로 모셔왔지요. 남자는 하이게이블 저택을 감시하던 워너였다. 홈즈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거 다행이군. 이제 수수께끼는 풀리게 됐어. 달려나가 보니 마차 안에 한 여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보아 말할 수 없이 심한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숙였던 고개를 들어 멍한 눈을 우리에게 돌렸을 때 회색빛 눈의 동공이 검은 점으로 움츠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편을 먹인 것이리라. 워너가 말했다. 홈즈 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문 앞을 감시하고 있는데 마차가 달려 나오더군요. 전 역까지 뒤따라가 봤습니다. 이 부인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았는데 놈들이 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정신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부인은 발버둥을 쳤고 난 부인의 편에 들어 마차에 태우고 모셔온 겁니다. 부인을 낚아채울 때 떠나는 그 기차에서 노려보던 놈의 무서운 얼굴을 당분간 잊지 못할 것 같군요. 핸더슨, 그 악마가 노려보면 소름이 끼치거든요. 우린 버넷 부인을 업어서 2층으로 데려가 소파에 누이고 진한 커피를 2잔 마시게 했다. 그제야 부인의 마약 기운이 가라앉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 같았다. 홈즈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베인스 경감을 오게 하여 대충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경감은 홈즈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증거를 잡으셨습니다. 나 역시 처음부터 당신이 뒤쫓던 사냥감을 노렸습니다. 뭐라고요? 경감도 핸더슨을? 놀라실 거 없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하이게이블 저택의 풀숲을 기어다니고 있을 때 난 나무 위에 올라앉아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먼저 증거를 잡느냐의 경쟁이었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거인을 체포했습니까? 베인스는 씩 웃었다. 나는 핸더슨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혐의를 두었다고 생각하면 꼬리를 내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인을 체포해서 경찰은 그자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게 한 거지요. 그제야 놈들은 안심하고 멀리 달아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만 버넷 부인을 증언으로 확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홈즈는 경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경찰계에서 분명히 출세할 겁니다. 탐정으로서의 본능과 직감력이 예민하니까요. 베인스 경감이 기쁜 듯이 얼굴을 붉혔다. 최근에 사복 형사를 계속 역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이게이블 저택의 일당이 어디로 가든 그 뒤를 밟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당신 부하가 버넷 부인을 낚아채 감으로써 만사는 잘 풀렸습니다. 버넷 부인의 증언 없이는 그들을 체포할 수 없으므로 부인의 진술서는 속히 받아야겠습니다. 홈즈는 가정교사 쪽을 바라보고 말했다. 곧 기운을 차릴 겁니다. 베인스 경감. 그런데 그 핸더슨은 어떤 인물입니까? 산 페드로의 호랑이라고 알려진 돈 무릴로입니다. 산 페드로의 호랑이란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에 위치한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섬 산 페드로 지방의 독재자로 주민들이 악마처럼 두려워했던 인간이다. 성격이 난폭하고 겁을 모르는 이 사나이는 10여 년에 걸쳐 무자비한 힘으로 주민을 탄압하여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그러나 너무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린 주민들은 마침내 독재자 돈 무릴로에 대한 반항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교활하여 더 이상 주민을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미리 빼돌린 재산을 배에 싣고 탈출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궁전을 습격한 반항군은 이미 궁전이 텅 비어있는 걸 알았다. 돈 무릴로는 물론 그의 2딸과 신복인 비서까지 감쪽같이 빠져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베인스 경감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산 페드로의 호랑이 돈 무릴로, 그 사람입니다. 산 페드로의 국기는 그 편지에 있다시피 녹색과 백색입니다. 벤더슨이라는 가명을 썼지만 나는 그자의 발자취를 따라 로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더듬어 봤습니다. 그자의 배는 1886년에 바르셀로나에 입항했더군요. 주민들은 복수를 위해 계속 그자를 추적했는데 근래에 와서 비로소 그가 숨은 곳을 알아낸 겁니다. 버넷 부인은 어느 틈엔가 몸을 일으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자를 찾아낸 것은 1년 전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암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진 일이 있으나 악마에게 보호라도 받는 듯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정의감에 불타는 용감한 가르셔 씨가 암살을 계획했으나 오히려 가르셔 씨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사가 뒤를 이어 언젠가 그자에게 국민의 복수를 하고 말 겁니다.
그것은 또다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버넷 부인의 초췌한 얼굴은 증오심으로 창백해져 일그러져 있었다. 홈즈가 물었다. 하지만 부인은 어째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요? 당신은 영국인인데 왜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에 말려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 독재자는 몇 년 전 산페드로에서 국민의 피를 강물처럼 흘리게 하고 배에 가득히 재물을 싣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대해 영국의 법률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신들은 그런 사건을 딴 세상 일처럼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받으며 진실을 배웠습니다. 지옥에서조차도 돈 무릴로와 같은 악마는 없을 겁니다. 그자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복수를 부르짖는 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홈즈가 다시 물었다. 돈 무릴로가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부인은 어떤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드리죠. 그 악당은 장차 자기에게 장애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실을 붙여 죽여버렸습니다. 내 본명은 빅토리아 두란도라고 합니다. 남편은 산페드로의 런던 공사였죠. 난 남편과 런던에서 알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만큼 훌륭한 인격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릴로는 남편을 괴롭히고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본국으로 소환해 사살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운명을 짐작하고 날 본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나에겐 슬픔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돈 무릴로가 몰락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비열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에게 학대받은 사람들이 가만둘 리 없죠. 그들은 뜻을 모아 비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릴로에게 복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무릴로가 핸더슨으로 가장한 것을 이 단체에서 밝혀냈고 난 그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의 딸들을 위한 가정교사로 그의 집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겁니다. 돈 무릴로는 몇 끼 식사 때마다 나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내가 자기가 죽인 남자의 아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난 무릴로에게 태연스럽게 대하고 아이들에게는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한번 암살을 꾀했습니다만 실패했었죠. 무릴로 일가는 추적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유럽 곳곳을 옮겨다니다가 은밀히 하이게블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무릴로가 영국으로 도망왔을 때 사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우리 쪽 동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페드로의 고관의 아들이었던 가르셔가 무릴로가 이곳에 돌아올 것을 알고 충실한 동지 두 사람과 함께 위스테리아 별장을 세내어 복수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셔는 낮에는 손을 쓸 수가 없었죠. 온갖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인 루카스는 산페드로에서는 살인마 로페스라는 이름으로 통했는데 무릴로는 신복인 로페스의 경호 없이는 결코 외출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밤에만은 무릴로도 혼자입니다. 어느 날 밤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내가 가르셔에게 최후의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릴로는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주 침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이 열려 있는지를 알리고 마차길 쪽으로 난 창문에 녹색과 백색 등불로 신호를 보내서 안전한지 아니면 계획을 연기할 것인가를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난 이미 교활한 비서인 로페스의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로페스는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엿보고 있다가 내가 편지를 다 쓴 순간 덮쳤지요. 로페스는 나를 무릴로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학당은 그 자리에서 날 찔러 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뒤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는 우선 가르셔를 살해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두 사람은 나의 팔을 비틀고 가르셔의 거처를 자백시켰습니다. 그것이 가르셔를 위험으로 몰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괴로운 고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페스는 내가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커프스 버튼으로 봉인을 한 다음 하인인 호세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무릴로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셔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페스는 남아서 날 감시했으니 직접 살인을 한 것은 무릴로였을 겁니다. 무릴로는 가르셔가 후미진 오솔길을 걸어올 때까지 덤불 속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가 뒤에서 습격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르셔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강도를 살해한 것으로 가장하려 했으나 경찰이 개입하면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오히려 앞으로 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난 골방에 갇혀서 무수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어깨에는 칼자국이 있고 팔다리에는 멍이 들어 감각이 없습니다. 식사는 간신히 목숨을 이어갈 만큼만 주더군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어요. 그러다 어제 오후 오래간만에 음식을 잔뜩 먹게 해주더군요. 하지만 곧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 역으로 끌려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난 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지금이 아니면 도망갈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릴로는 강제로 나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여기에 계신 이 친절한 분이 막 움직이는 기차의 승강구에서 날 구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인의 놀라운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홈즈였다.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경찰의 일은 이걸로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재판소의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말재주가 교묘한 변호사라면 가르셔를 죽인 것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걸. 그들에게는 과거에 무수한 범죄가 있었겠지만 이곳 영국에서 재판에 걸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뿐이잖아. 베인스 경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살해할 목적으로 유인한다는 것은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번 길드퍼드의 순회 재판에서 하이 게이블 저택의 일당을 재판하게 된다면 그런 주장이 먹혀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산 페드로의 호랑이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교활하고 대담한 무릴로와 로페스는 경찰을 따돌리고 런던의 뒷문을 통해 감쪽같이 영국을 빠져나갔다. 그 뒤 6개월 정도 지나 마드리드의 에스쿠리알 호텔에서 몬탈바 후작과 그의 비서인 롤리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 범행은 혁명당원이 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끝내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베인스 경감은 일부러 베이커가를 찾아와 그 후작과 비서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무릴로와 로페스의 얼굴이었다. 늦기는 했으나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정말 얽히고 설킨 사건이었네 왓슨. 두 대륙이 관계되고 두 패의 정체 모를 외국인이 등장하고 게다가 전형적인 영국 신사 에클스 씨가 조역으로 출연하는 바람에 일이 더욱 복잡해졌지. 그 신사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아 죽은 가르셔가 철저하게 이를 계획하여 자신을 지킴으로써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기려 한 것을 알 수 있네.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밀림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명석한 베인스 경감의 협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구불구불한 미로를 더듬어 갈 수가 있었네. 뭐 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나?
그 거인 요리사가 되돌아온 이유가 뭘까? 부엌에 있던 그 묘한 미라 같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겠지. 그 거인은 산 페드로의 원주민으로 자신의 미신적인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 거야. 동료와 함께 미리 정해둔 은신처로 도망갈 때 그만 깜빡 잊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밤에 다시 숨어들었다가 윌터스 경관에게 들켰고 사흘 뒤에는 끝내 베인스 경감의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일세. 그리고 부엌에서 발견된 죽은 수탉이나 양의 피는 그들의 관습에서 나온 거사전 의식에 쓰이는 속죄양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네.